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들려드릴 방법을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야기 베개 지난 영상을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하단 설명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예전에 사랑해주신 이야기들을 올려드릴게요. 아무래도 유튜브 정책상 과거 영상들을 올리는 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TV를 통해 소개하려 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구독자가 너무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결혼 배우자 관련 이야기예요. 사주에서도 사람이 결혼하는 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최애고로 좋은 운에 해당할 만큼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최애고의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천금 같은 부인. 옛날 옛적 어느 중인 집안에 한가라는 사내가 살았어요. 한가는 정말이지 보기 드물게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셈도 빠르고 글을 읽으면 다음번에 뜻을 꿰뚫어 보는 그런 사내였어요. 게다가 농사일도 옆집에서 농사하는 것을 몇 년 지켜보며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파악했어요. 비록 부모님에게 제대로 물려받은 밭 한 떼기도 없었지만 맨손으로 시작하여 돈을 조금씩 모아 어느새 마을에서 제일 좋은 노는 모두 한가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때 흉년이 길어지자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곡식과 돈을 빌려주다 보니 어느새 한가는 고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가는 홀로 사랑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이 고을에서 잘 사는 편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내 아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흉작이 한도에 오면 금방 잃을 수도 있겠구나. 재물이라는 것은 금방 모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법. 재물이 모이려면 능력도 필요하지만 천운도 필요한 법이야. 한가에게는 외아들 봉팔이 하나뿐이었어요. 봉팔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야무진 편이었지만 아버지 한가만큼 타고난 제복이 있는지는 한가 스스로도 자신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가는 생각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들이면 집안의 운이며 봉팔이의 인생이 더 타한탄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아들 봉팔이와 그 자식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큰 부를 줄 며느리감을 들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역시나 한가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한가는 주변 백리에서 난다긴다 하는 중매쟁이들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한간의 사랑채의 중매쟁이들이 하나둘 모여 속닥거렸어요. 아니, 돈을 좀 만지는 집안이라 중매쟁이 부르는 것도 장난이 아니구먼. 이렇게 다 불러들이는 것은 처음 보.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들이려는 거야? 봉파리 도련님 말이지? 내가 보기엔 인물은 그냥 그렇던데 집안이 이러니까 처자들이 줄을 서겠지 뭐. 줄은 무슨. 한영감이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던데? 줄을 서는 것조차 불가능할 판이야. 게다가 그냥 예쁜 처자라고 되겠어? 이 집은 뭔가 다른 걸 보는 집이라고 하던데.
중매쟁이들이 한창 소곤소곤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방 안이 일순간 고요해졌어요. 한가는 빠짐없이 모인 중매쟁이들의 얼굴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네들을 부른 건 다름 아니고 자네들이 아는 이 주변 처자들의 사주를 모두 가져다 주시게. 내가 하나하나 사주를 대조해가며 우리 집안에 맞는 최고의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드릴 것이네. 중매쟁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자 그 중에 제일 연배가 있어 보이는 중매쟁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어요. 영감님, 도대체 어떤 처자를 원하시는데요? 차함한 처자를 원하시는 건지, 살림을 잘하는 처자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물이 반반한 처자를 원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셔야 저희도 추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우리 집안은 이미 돈이 많으니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불을 더 크게 불릴 처자가 필요하네. 집안은 가리지 않겠네. 그냥 모든 처자들 사주를 가져다 주시게나. 그리하여 중매쟁이들은 마을을 돌며 며칠에 걸쳐 처자들의 이름과 사주를 모았어요. 어떤 중매쟁이는 더 멀리 사는 사돈의 팔촌되는 처녀의 사주팔자까지 모아 적었어요. 한가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수고비를 넉넉히 쥐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고른 처자 중에 내 며느리감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내가 나중에 후하게 살해하겠네. 중매쟁이들이 돌아가자 한가는 두툼한 사주가 적힌 종이 묶음을 품에 안고 이 고을에서 가장 요옹하기로 소문난 단골네 집에 갔어요. 단골네는 한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한가는 자리에 앉기 무섭게 사주 묶음을 내밀며 말했어요. 단골래, 내 거두절미하고 이것 좀 봐주시오. 내 아들 봉파리와 잘 맞는 처자, 그것도 제복이 아주 센 처자를 골라주시기에. 봉파리는 물론이며 그 자손까지 불을 탄탄하게 이끌 처자로 골라주시오. 그리고 없으면 고르지 마시게. 단골네는 모든 사주를 하나씩 들여다보았고 어쩔 때는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중얼중얼 뭔가를 읊조리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단골네가 하나의 종이를 집어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바로 이 처자입니다. 이 처자는 수중에 한 푼만 쥐어줘도 곧 10푼이 될 것이니 아주 대단한 처자입니다. 부모를 잘 만났다면 더 대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름을 들여다보니 천금이라는 처자였어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평민 집안의 처자였어요. 한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정말 이 처자가 제복 있는 거 맞소? 지금 이 처자네 집은 별로일세. 사는 것도 집안도 뭐 하나 별 볼 일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네,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저 초녀 눈이 좋지 못한 것뿐입니다. 초녀 눈은 다 끝나가니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실 겁니다. 한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천금이라는 처자가 정말로 이 집안의 복을 가져다 줄 사람인지 반신반의였어요. 하지만 한가는 단골네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하여 천금이와 혼사가 진행되었는데 막상 천금이네에서 혼수를 챙겨온 걸 보니 한가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천금이네는 있는 힘껏 장만한 것이겠지만 한간의 살림에 견주면 초라하다 못해 아주 민망한 수준이었지 뭐예요? 비단이랍시고 보내온 것은 거칠고 색이 탁했고 그릇도 한간의 광에 쌓인 것들보다 한참 못했어요. 한간은 말없이 그것들을 모두 광 한 켠에 밀어넣어 버렸어요.
내놓고 쓰기엔 민망하고 버리기엔 며느리가 걸렸어요. 아들 봉파리도 부인될 천금이와 혼수를 희일끝 들여다보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푼을 쥐어주면 10푼을 벌어온다는 그 능력 있다는 처자의 혼수가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하나뿐인 서방과 시어른에게 지어온 옷은 왜 이래? 장난해? 정말 부끄러워서 걸칠 수가 없다. 이 싸구려 비단 봐. 아주 짜증나네. 괜히 아버지 말 들었다니까. 혼례를 하는 내내 봉파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봉파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등잔불 아래 화롯을 고웁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천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파리는 천금이의 얼굴을 차안찬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봉파리 마음이 틀어져서인지 평범한 외모의 천금이가 고웁게 보려 해도 곱게 보이지 않았지 뭐예요? 봉파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가난하면 인물이라도 좋아야지. 사주만 좋으면 다야? 정말 아버지는 하나뿐인 내 인생 가지고 왜 이렇게 장난하시는 거야? 아, 망했다. 봉파리는 방 안에 앉아 혼자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셨어요. 천금이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신랑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봉파리는 족두리 하나 내려줄 생각도 없이 잔을 탁 내려놓더니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 버렸어요. 천금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도 신랑 봉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금이는 뻣뻣하게 굳어가는 등을 고웃게 세우고 첫날 밤을 온전히 혼자 앉아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봉파리는 부모님 방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아들 인생은 안중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저 사주만 보신 겁니까? 돈 있는 팔자라며 가난한 여인을 들이고 아들 인생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저는 저 여자 제 부인으로 인정 못합니다. 그리 하시라고요. 아버지 한가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봉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것저것 보고 신중하게 골랐으니 조금만 지켜보거라. 지켜보라고요? 네, 지켜봐드리죠. 단, 저는 저 여인과 같은 방은 안 쓸 겁니다. 어서 돌려보내세요. 제 인생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니 저도 이번엔 안 봐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날 이후로 봉파리는 정말로 천금이를 멀리했어요. 같은 방을 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주쳐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순하디 순했던 봉파리가 어느새 안 먹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저녁에 한두 잔 하던 것이 어느새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어요. 한가는 그래도 며느리 천금이를 다독이려 했어요. 예, 새아가 봉파리가 어려서 그런 것이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말거라. 조금만 참아다오. 네, 아버님. 그런데 시어머니 쪽은 조금 달랐어요. 처음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자 슬슬 아들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천금이가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핀잔을 줬고 트집을 잡았어요. 천금이가 물 한 그릇을 가져다 놓아도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오는 거야? 마당을 쓸어도 저쪽은 대충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혼수도 살림도 모두 대충이구나. 천금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천금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내가 반해서 혼인한 것도 아니고 내 친정집 별 볼 일 없는 거 알면서 날 고른 집안이 왜 이리 구박하는 것인지. 내 친정에 말하고 싶어도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겠다. 어느 날
천금이는 빨랫감을 이고 냇가로 나갔어요. 냇가에는 동네 아낙들이 몇 명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를 하한가득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천금이는 그 어떤 이야기에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낙들이 하나둘 빨래를 이고 돌아가고 냇가에 천금이 혼자 남아 냇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어느새 해가 조금씩 기울더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냇물 위로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고운 달이었어요. 천금이는 한참을 그 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냥 달만 바라보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됐다. 이걸로 됐어. 이번 생은 예쁜 보름달 보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자. 그런데 물속이 갑자기 깊어졌어요. 발이 푹 꺼지며 몸이 휘청하는 순간 천금이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물 위에 비친 달을 다시 내려다봤는데 출렁이는 물결 사이로 그 형체가 어찌나 낯설고 무섭던지 천금이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발밑에서 물살이 쎄하게 당기는 느낌이 나자 천금이는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가한신이 물가로 기어나와 풀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천금이는 홀딱 젖은 채로 터덜터덜 시댁으로 향했어요.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집안이 온통 캄캄했어요. 사랑방도 안방도 부엌도 모두 불이 꺼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디 있는지 돌아오는지 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다들 편안히 잠자리에 든 것이었어요. 죽지 못해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 집은 너무도 평온하자 천금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나가야 이 집은 평온한 것이구나. 그래, 나간다 나가. 나도 시집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천금이는 젖은 치마를 질질 끌며 다시 대문을 나섰어요. 이번엔 친정 쪽으로 향했어요. 밤길을 홀로 걸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한참을 걸어 친정집 앞에 서니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버지, 저 천금이에요. 주무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잠결에 놀란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니, 천금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는 것이냐? 어찌하다 젖은 것이야? 천금이 어머니도 부스스 일어나 문 앞으로 나왔어요. 딸의 젖은 옷자락과 퉁퉁 부은 눈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어요. 못 살겠어서 나왔으니 제발 다시 그 집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집에 갈 바엔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된다.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사람이다. 친정에서 죽으면 객사이니라. 그러니 그 집에 가서 죽어라.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아라. 천금이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늦은 시간이니 내일 날 밝으면 밥 먹여서 보냅시다. 부인 아니되오. 천금아, 어서 가거라. 어서. 천금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죽지도 못하고 친정에도 있지 못하니 이제 어쩌겠어요? 천금이는 다시 밤길을 걸었어요. 새벽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천금이는 시댁에 들어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봉파리는 마당에서 세수를 하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금이가 집안에 딱 들어서자 하나둘 눈길이 천금이에게 쏠렸어요. 반가운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얼굴에 당혹스러움과 실망이 보였어요. 봉파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니, 한번 집을 나갔으면 됐지. 또 왜 왔소? 여기가 부인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요. 어서 나가시오.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며 거들었어요. 집을 나갔으면 아주 나갈 것이지. 왜 이 집에 오느냐? 여기가 네 놀이터냐? 이제 여기는 네 집이 아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모두 저에게 따뜻하셨던 적은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살아도 이 집에서 살고 죽어도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천금이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천금이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봉파리는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저 여자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집안에 돈이 더 들어오나요? 그냥 아버지가 일궈놓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단골레 이제 신기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보니 새학이 오고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똑같구나. 우리가 단골레가 한물 간 것을 몰랐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영감. 단골레 요즘 신기 떨어졌다고 하는 것마다 다 틀렸다고 여기저기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 좀 더 쓰고 건넌 마을 점쟁이에게 갈 걸 그랬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저 여자 안 건드렸고요. 갈라서도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저 여인이 저리 안 나간다고 하니 이제 돈 좀 쥐어주고 보내시죠. 저는 저 여자랑 안 삽니다. 못 산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인이랑 살겠습니다. 게다가 그 처자는 양반집 여인이라고요. 아버지 한가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양반집 여식이라고? 아이고, 우리는 중인인데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영감,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십시다. 이제 점이고 뭐고 현실적으로 보고 생각하시죠. 그게 훨씬 현명하네요. 그러시지요, 부인. 그날 깊은 밤이었어요. 천금이가 하루 일을 마치고 막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 한가가 불렀어요. 아버님,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방 안에는 한가와 시어머니 그리고 봉파리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천금이는 자리에 앉자 시아버지 한가가 말했어요. 그래, 새아가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불렀느니라. 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우리가 너와 봉파리를 그간 오래 지켜봤지만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구나. 내 너한테 미안하게 되었다. 내가 너한테 건넌 마을에 사둔 땅과 작은 집을 줄 터이니 너는 거기서 살 거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집 여인입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네 마음은 알겠으나 봉파리가 아직도 너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너도 잘 알겠지? 그 정도로 봉파리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부모인 내가 어찌 강요하겠느냐. 봉파리도 대를 이어야 하니 이제 너도 봉파리 있고 새 살림 차리거라. 아버님, 어머님, 안 됩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은 다그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너도 이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이건 별거 아니지만 건너 마을의 작은 집과 논 5마지기다. 너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어서 바꿔라. 아버님, 저는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받고 나가거라. 아니면 내일 아침 끌어낼 것이니 네 발로 곱게 나가거라. 알겠느냐? 결국 천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짐을 쌌어요. 그저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 몇 가지를 챙겼어요. 그때 하인들이 그간 광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천금이가 가져온 혼수이불과 그릇들을 꺼내 수레에 차곡차곡 실었어요. 천금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에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금이는 그 뒤를 따라 조용히 걸었어요. 그날 이후 봉파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빠르게 양반집 처녀와 혼례를 올리고 술을 끊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안가도 안정을 잡는 봉파리를 보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양에서 과거 합격자방이 붙던 날, 봉파리의 이름이 거기 다앙당이 올라가 있었어요. 과거 급제 소식이 고향 마을에 전해지자 동네가 들썩였어요. 아이고, 한영감 아들이 과거에 붙었구먼. 어머, 봉파리 도련님이? 우리 마을에서 드디어 과거급제자가 나왔네 그려.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닮아서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봉파리는 그렇게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어요. 바쁘고 화려한 한양 생활이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문득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흙냄새, 논두렁 냄새, 아침 장작 타는 냄새 같은 것들이요. 몇 해가 흘러 봉파리는 어렵게 지원하여 고향 마을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금이 환양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르자 봉파리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예전에 활기가 넘치던 한간의 집안이 어쩐지 기운이 다 빠져 보였어요. 하인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고 마당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아니었어요. 봉파리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봉파리옵니다. 헌데 집이 어찌 된 것이옵니까? 왜 이리 집이 썰렁한 것이지요? 하인들은 어디로 간 것이에요? 아, 봉파리 온 것이냐? 어서 오너라. 좀 그리 되었느니라. 어머니도 뒤따라 나오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봉파라. 너 한양 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농사가 잘 되지 않더구나. 그러다 보니 그간 너무 사치스럽게 산 거 아닌가 싶어 세간살이랑 하인들을 좀 정리했느니라. 아, 그러신가요? 집이 너무 횡해서 놀랬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니라. 게다가 나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집안 살림을 더 불리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래도 봉파리 네가 이 고을 사또로 왔으니 네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이끌어 주거라. 알겠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봉파리는 고을언님 일을 하면서 틈틈이 집안 살림을 챙겼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에 100마지기가 넘던 논이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 마을에서 제일 탐스럽게 벼가 여물던 그 황금논은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봉파리는 글공부만 한 사람이라 농사일을 관리하는 게 보통 버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을언님 일까지 겹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겹쳐 먹고 살기 급급한 나머지 논 몇십 마지기를 그냥 헐값에 넘기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얄궂게도 다음 해에는 그 논에서 농사가 아주 잘 되니 정말 밑이 고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봉파리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아, 들었는가? 저 사또 한간의 집안 말이오. 거기 사또 첫 번째 부인이 몇 년 전 첫날 밤에 소박 마치고 구박하며 내쫓지 않았는가? 아, 사또 첫째 부인 알고 말고 건너 마을로 갔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산다던데? 아닐세. 내가 듣기로는 신부가 그날 이후 집안에 콕 틀어박혀서 미쳐서 죽었다고 들었네. 아이고, 정말인가? 그러게 사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지? 암만. 그래서 지금 사또네 집안이 저렇게 벌받아서 망해가는 것이 아닌가? 첫째 부인 원혼이 지금 그 집안에 들러붙어 복수하는 것이네. 봉파리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어요. 봉파리는 그날 이후 아무리 노력해도 천금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천금이가 물에 홀딱 젖어서 집 나갔다 돌아온 모습, 그리고 그 다음 날 시댁에서 쫓겨나 술의 뒤를 터벅터벅 따라가던 그 모습. 정말로 어쩌면 몇 년간 가세가 기운 것은 어쩌면 그날 일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비록 신기가 한물 같다고 했지만 한때 용한 단골레가 뭐라고 했던가요? 한 푼을 쥐어주면 10푼이 되는 사주를 가진 여인을 그리 비참하게 보냈으니 봉파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천금이의 원한 때문에 예전에 고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집안이 이제는 봉파리 녹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형편이 된 거예요. 결국 봉파리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죄하자. 다시 부인으로 맞이하지는 못하더라도 경솔했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을 좀 더 해주자. 혹시 이미 죽었다면 제대로 죄라도 올려주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봉파리는 장에 들러 소고기 앞다리 한쪽을 사고 쌀가마를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건너 마을을 향해 출발해서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천금이에게 주었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고 적막하다 못해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봉파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실례합니다. 안에 계신가요? 역시나 아무 기척이 없었어요. 봉파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을 하려는데 그 순간 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노파가 방 안에 누운 채로 겨우 문을 열었어요. 누구신가요? 봉파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봉파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소문대로 나 때문에 천금이 여인이 저렇게 망가진 것이야? 논이랑 집은 떼어줬는데 이 정도로 힘들면 진작 찾아오던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이야? 봉파리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저 천금이 미안하오. 나 봉파리요. 괜찮으신 것이요? 노파는 눈을 가늘게 뜨며 봉파리를 올려다봤어요. 뭐라고요? 천금이요? 그 천금이 세댁은 이사가소만. 네? 정말이십니까? 어디로 간 것이죠? 이 마을 가운데로 이사가소이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파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이지 천금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봉파리는 노파가 알려준 방향, 마을 가운데를 향해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천금이가 살만한 집이 안 보였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죄에다 버은 듯하고 큰 기와집들 뿐이었지 뭐예요? 봉파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어요. 저 말 좀 묻겠소. 혹시 이 근처에 천금이라는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오? 아, 천금이 세댁은 바로 이 기와집에 살고 있어. 봉파리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어요. 바한 듯하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어요. 네? 이 큰 기와집이 맞나요? 혹시 얹혀 사는 건가요? 네? 아닌데요. 이 집 주인이 얼마나 야무진 여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도 살뜰히 챙기는 손이 큰 살림꾼이지요. 봉파리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때마침 그 기와집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봉파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넓은 마당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큰 솥 앞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오가고 다른 한켠에서는 빨래를 삶아 헹구느라 바빴어요. 남자아이들은 장작을 패고 농기구를 손질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봉파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가 진짜 논 5마지기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 받은 천금이의 집이 맞을까? 봉파리가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데 지나가던 하인 하나가 봉파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예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여기 하숙하시러 오신 겁니까? 하숙이요? 아, 나는 그게 아니고 이댁 주인인 천금이를 만나러 왔어. 마님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인이 안채 쪽으로 종종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봉파리는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예전 한간의 집에서 보던 북적이던 풍경이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채 쪽에서 안주인 천금이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초라하고 작아 보이던 천금이가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얼굴에는 왠지 모를 큰 여유와 은은하게 빛나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천금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봉파리 얼굴을 보고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러나 그음새 표정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딸이 어쩐 일로 얘까지 오셨습니까? 아, 내 천금이 자네가 어찌 사는지 걱정이 되어 왔어. 소문에 몸이 안 좋다 하여. 네? 제가 몸이 안 좋다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허니 걱정 마십시오. 아, 알겠소. 내 걱정되어 왔는데 잘 살아서 다행이네요. 괜히 걱정을 했네. 내 찜찜해서 왔는데 그럴 걱정 없겠구려. 잘 사시오. 봉파리가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쪽에서 젊은 선비가 그릇을 들고 나오며 해맑게 천금이에게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아씨마님, 콩을 이 정도 찌어드리면 될까요? 아, 뒷방 선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메주를 만드네요. 감사해요. 아이고 뭘요. 이렇게 힘들어가는 음식은 여인들이 만들기 어렵지요.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켜주세요. 봉파리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슬쩍 봤어요. 천금이와 그 젊은 선비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려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나간 여인이니 봉파리는 일단 무시하고 하인을 시켜 가져온 쌀가마와 소고기를 몰래 대문 안쪽에 내려놓으라고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마침 지나가는 천금인의 하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아, 이보시게. 그나저나 이댁 주인 아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대궐 같은 기와집에 살기 시작했는지 아시오? 아, 아시마님이요?
몇 년 전 천금이 아씨는 고을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논 5마지기로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아씨가 괴로워서 죽으려 했나 봐요. 명주천을 대들보에 걸었다나? 암턴간 그날 밤 마침 지나가는 선비가 들러서 아씨가 이렇게 잘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요. 때는 천금이가 시댁에서 쫓겨오고 2, 3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천금이는 정말이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깊은 밤, 명주천을 대들보에 걸어두었던 천금이는 비이장한 눈빛으로 하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명주천의 얼굴을 가까이 가려는 순간,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잠시 멈췄어요. 실례합니다. 안에 계십니까? 천금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명주천을 스르르 내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대문 앞에 젊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행색은 수수했지만 아주 눈빛이 맑았어요.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괜찮으시면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천금이는 말없이 선비를 빈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천금이는 이 집에 온 2, 3일 동안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었으니 찬거리가 있을 리 없었어요. 천금이는 얼른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손에 잡히는 나무를 뜯어다가 무쳐냈어요. 솜씨야 있었지만 찬이 변변치 않아 민망한 마음으로 상을 들고 선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허기지실 테니 드셔보시지요. 젊은 선비가 국을 한 입 떠먹으니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어요. 밥 한 술 뜨고 나물을 먹으며 말했어요. 아씨마님, 손맛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빨리 준비하셨는데도 어쩜 이리 맛있나요? 정말 꿀맛이네요. 정말이십니까? 당연히 정말이죠. 특별한 재료 없이도 맛을 제대로 살리셨는데요. 참으로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천금이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피고 모든 재료를 다 꺼내 정성껏 아침을 차려냈어요. 선비가 아침상을 받아들고 화한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 댁에 하숙을 좀 해도 될까요? 여기가 한양과 가깝기도 하고 방세가 적당하여 하숙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빈 방이 있는데 받아주십시오. 하숙이요? 네, 게다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나중에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천금이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천금이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선비의 밥상을 차리고, 낮이면 논으로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또 밥을 지었어요. 누군가 자신이 차린 밥이 맛있다며 고맙게 먹어주는 사람이 생기니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달라졌고 또 신이 났어요. 죽으려 했던 천금이는 이제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천금이는 시댁에서 받은 논 5마지기에 직접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농사가 처음이라 모르는 겉투성이었지만 옆집 아낙에게 물어보고 마을 어른들께 여쭤보고 품앗이를 해가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가을이 되자 논 5마지기에서 거둔 곡식이 15가마가 못되게 나왔어요. 하숙하는 뒷방 선비와 둘이 먹을 만큼 남겨두고 나머지는 장에 나가 팔려고 하는데 농사가 잘 안 된 이웃집에서 천금이네를 찾아와 사정을 말하니 천금이는 조금씩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뒷방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씨마님, 이제 더 빌려주시면 저희도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나눠주시지요.
그래도 저 할머니에게 안 빌려주면 정말 올겨울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든 빌려줘야 해요. 게다가 어린 손주가 2명이나 있으시대요. 천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선비님. 가지고 있는 논을 팔아야겠습니다. 네? 논을 팔아버리면 아씨는 어찌 사시려고요? 내년에 저들이 못 갚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저기 품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일단 올겨울 보내시도록 논을 팔아서 쌀을 빌려드려야겠어요. 그렇게 논을 팔아 쌀을 넉넉히 빌려주고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빌려줬던 쌀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이런 말이 오갔어요. 저기 천금이 댁에 가서 급할 때 쌀 빌리면 훨씬 싸다오. 게다가 인심도 좋으니 웬만하면 거기 가서 빌리시오. 아, 정말이요? 내 급전이 필요했는데 잘 됐구려.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누군가 2배로 갚아왔고 그맘때쯤 또 다른 사람이 빌려갔어요. 그러니 천금이네 곳간에 쌀이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쌀을 갚으러 오는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오니 집안이 마을 사랑방처럼 늘 북적였어요.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자 재산이 2배, 3배, 4배로 점점 불어났어요. 어느새 천금이는 마을 구석 쓰러져 가던 초가집에서 마을 가운데 제일 큰 기와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 천금이는 하숙을 놓으며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였어요. 하인은 봉파리 앞에서 그간 천금아 씨의 사연을 쭉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하숙을 시작하셨는데 아시마님 손맛이 제대로 소문이 나서 선비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숙하며 공부한 선비들 중에 과거급제한 사람이 벌써 3이나 됩니다요. 마님이 밥도 밥이지만서도 등장기름도 넉넉히 대줬으니 밤에도 공부를 많이 했지요. 이러니 이 집 문턱이 다를 지경이랍니다요. 봉파리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을로 돌아온 봉파리는 사또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천금이가 생각났지만 사나이 자존심 때문에 그 생각을 털어냈어요. 그런데 봉파리가 맡은 고을이 부임한이래로 흉년이 이어지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어요. 결국 봉파리는 빠르게 원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은 건 정말 별로 없었고 작은 초가집 하나에 논 5마지기만 남기고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자 양반 출신이었던 2번째 부인은 친정으로 나가버렸어요. 글 공부만 하던 손으로 농사를 하자니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다 보니 또다시 옛날 부인 천금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천금이가 아직 재가를 안 했으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한때 나와 혼인했으니 어쩌면 받아줄지도 몰라. 다음 날 봉파리는 장롱 구석에 있던 구겨진 비단도포를 입고 건너 마을 천금이가 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천금이네 기와집 앞에 다다른 봉파리는 마치 서방이 돌아온 양 다앙당하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아니, 니시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오? 봉파리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어요. 무엄하다. 나는 이댁 주인마님의 바깥 사람이다. 네, 뭐라고요? 천금아 씨의 바깥 양반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감히 누구를 막는 것이냐? 바로 그때였어요.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선비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바로 뒷방 선비였어요.
천금이가 홀로 살던 시절 하룻밤 묵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던 그 젊은 선비였고, 천금이가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었던 사내였어요. 누가 천금아 씨의 바깥 양반이라는 것이요? 혹시 댁을 말하는 것이요? 그렇소. 내가 몇 년 전 이댁 천금아 씨와 혼례한 사람이요. 선비는 봉파리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듣기로 그때 천금아 씨는 족두리조차 그 서방이 건들지 않고 나갔다 들었소만 어찌 갑자기 돌아와서 횡포인 것이요? 댁은 뉘시길래 그걸 어찌 아는 것이요? 나는 이댁 천금아 씨의 서방이요. 과거에 내 부인을 그리버렸으면 아주 가버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사내답지 못하게 질척거리시오? 썩 나가지 못할까? 봉파리가 잠시 얼떨떨한 순간 안채 쪽에서 천금이가 나왔어요. 천금이는 이제 봉파리를 보고도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이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 딸이 왜 갑자기 오신 겁니까? 그리고 일전에 오셨을 때 쌀이랑 소고기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거 다시 드릴 테니 어서 가시지요. 저는 제가 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때도 저를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니 앞으로도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천금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눈물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전에 이미 다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하인 둘이 쌀가마와 소고기를 들고 나왔어요. 봉파리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됐소. 그건 그냥 두시오. 내가 주고 싶어 준 것이요. 가져가시지요. 이 집에 먹을 거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호의도, 걱정도, 그 무엇도 나리께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가져가세요. 하인들이 쌀가마를 봉파리 쪽으로 밀어냈어요. 봉파리가 천금이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덩치 좋은 하인과 선비가 한 발짝씩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밀어냈어요. 결국 봉파리는 쌀가마와 소고기를 억지로 떠안은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고 대문이 쾅 닫혔어요. 봉파리는 그 닫힌 대문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단골레가 말했었지. 천금이라는 처자는 수중에 한 푼만 쥐어줘도 곧 10푼이 될 것이니 아주 대단한 처자라고.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쫓아냈으니 내가 여자 볼 줄 모르는구나. 그 말이 이제 와서 뼈에 사무쳤어요. 단골레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틀린 건 봉파리 자신이었어요. 봉파리는 많았던 재산이 조금씩 줄어 결국 작은 초가집에 논 5마지기를 홀로 농사지으며 살았어요. 천금이는 한때 하숙했던 선비와 부부연을 맺고 함께 오래도록 따뜻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천금 같은 부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은 다 귀하지만 특히나 내 인연은 더 귀한 존재인데 봉파리는 부인 천금이의 진가를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최애고 잘생긴 옥도령의 미모를 누른 한양 사는 대단한 설랑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미남 미녀의 대결. 지금 시작할게요. 옥도령 부인.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옥진사가 살고 있었어요. 옥진사는 젊은 시절부터 인물이 허원하고 글공부까지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런 훈훈한 옥진사가 혼인하여 외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그가 바로 옥같이 빛나는 옥도령이었어요. 옥도령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했어요. 그러니 주변 처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집이건
심지어 서당 담벼락 너머에서도 처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어요. 저기 옥도령 보소. 완전 잘생기지 않았소? 게다가 글 공부도 그리 잘한다고 하더이다. 어머, 진짜요? 내가 조만간 옥도령에게 사주단자를 보내서 내 남자로 만들 것이요. 탐내지 마시오. 내 난군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내가 먼저 잡을 것이니 두고 보시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좀 있고 인물 좀 아는 양반집 처자들이 옥도령을 뒷골목으로 불러냈어요. 옥도령이시지요? 저는 이 고을 현감의 여식이요. 내 옥도령을 며칠 전 보고 첫눈에 반하였소. 옥도령만 괜찮다면 혼인하고 싶소. 네? 혼인이요? 어찌 양반집 여인이 직접 와서 혼담을 건네는 것이요? 소녀도 이게 얘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옥도령을 보고 고민하다가 이리 용기 내었소. 무례를 용서하시오. 허나 옥도령이 이 혼담을 받아주신다면 내 옥도령의 앞날을 보장하겠소. 뭐라고요? 어찌 낭자가 제 앞날을 보장한다는 것이요? 저희 아버지가 이고을 현감이고 제 숙부는 거래서 판서를 하고 있소. 다른 사촌들도 거래서 한 자리씩 하고 있소. 다음 날은 또 다른 처자가 나타났어요. 옥도령, 나는 이고을 만석군 최부자의 딸이여. 우리 아버지 재산 절반 떼어준다는 약조를 받았으니 내 청혼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처자들이 찾아왔지 뭐예요? 옥도령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처자들도 나름 고백하려고 정성 들여 꾸미고 왔을 텐데 그냥 평범한 갓에 흰도포만 입은 내 외모보다 못하네. 그러니 옥도령이 그다지 흔들릴 리가 없었어요. 처자들이 찾아오는 것도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고 옥도령은 정중하게 사양하고 돌아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박물 장수 부부가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지고 옥진사댁을 방문했어요. 목이 마르다며 물 한 잔을 청했고 옥진사는 선뜻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박물 장수 부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시원하게 물 한 잔을 들이키고는 보따리를 풀어 이것저것 물건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옥진사는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꼼꼼히 물건을 살폈어요. 그때 박물장수가 옥진사를 보며 말했어요. 옥진사 나으리도 참으로 인물이 좋습니다. 지금껏 본 나으리 중에 최고로 훤하십니다요. 아, 그런가? 내 소시적에 더 인물이 좋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한물 같지. 진사 나으리도 참으로 재미있으십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옥진사 아들 옥도령이 유유히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흰 도포자락을 바람에 펄럭이며 걷는데 그 걸음걸이며 자태가 어찌나 반듯하던지요. 박물 장수 내외가 그 모습을 보더니 동시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입을 떡 벌리는 게 아니겠어요? 박물 장수가 말했어요. 아이구야, 아드님이 인물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제가 박물 장사하며 팔도 강산을 돌아다녔는데 조선 최고의 미남자이십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박물 장수 부인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정말이네요. 진사어른의 아드님은 제가 지금껏 본 사내 중에 최고십니다. 허나 사내 중에 최고이지 사람 중에 최고는 아니네요. 마당을 지나가던 옥도령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이날이 때껏 살면서 잘생겼다. 인물 좋다. 심지어 여인보다 아름답다는 소리까지 들어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최고는 아니라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옥도령은 자신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우며 박물 장수 부인의 말을 유시임이 들었어요. 물론 옥도령도 꽤 미남자지만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빼어난 미모는 한양에 사는 설랑자이십니다요. 한양의 설랑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나다가 봤는데 잠깐이지만 한 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이렇게 한참의 수다를 떨면서 박물 장수 부부가 팔 물건 다 팔고 대문을 나가려는데 기다리고 있던 옥도령이 얼른 걸음을 옮겨 박물 장수 부부를 붙잡았어요. 이보시게 내 모아나무로 봄새. 아, 말씀하십시오, 도련님. 아까 말한 조선 최고의 미녀 설랑자는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아오? 글쎄요. 자세한 것은 모르고 한양 저작거리에서 봤습니다요. 설랑자라. 고맙소. 박물 장수 부부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유유히 사라지고 나서도 옥도령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사실 옥도령은 지금껏 글공부로도 외모로도 누구에게 뒤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옥도령이 오늘 처음으로 대놓고 확실하게 외모에 서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호기심 반, 승부욕 반으로 뭔가 안에서 오기가 끌어올라왔어요. 설랑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팔도 강산을 돌아다닌 박물 장수 부인의 기억에 그토록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옥진사가 아들 옥도령을 조용히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이고을에서 재산도 많고 명망 높은 집안인 최참봉의 맏딸을 알아봤느니라. 그 댁딸을 네 배필로 맞이하면 너의 든든한 뒷배가 돼줄 것이니라. 아버지, 소자 내년에 과거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혼례할 나이가 지난 것도 아니니 과거 시험 보고 혼례하고 싶습니다. 꼭 혼례한다고 과거 시험에 방해되는 것도 아니다. 그만한 집안이 없으니 일단 혼례하거라. 아버지, 저는 이왕이면 과거 시험 보기 전에 딱 1년간 한양의 유능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만 급제하면 최참봉 집안의 여식보다 더 훌륭한 집안의 여식과 기회가 있을지 어찌하십니까? 아, 그야 그렇긴 하지만 최참봉 여식도 훌륭하다. 아버지, 한양에는 조선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곳에서 글 공부하며 최고의 신부감을 찾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신부감이 아버지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최참봉댁 여식과 혼례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이 한양에서 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고 거기에다 최고의 신부감까지 찾겠다는 포부를 늘어놓으니 옥진사는 속으로 아들의 뜻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사실 옥진사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을 사람이라면 옥도령이 잘생기고 똑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옥도령 보고 싶어 찾아온 양반집 여식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 세상에 제대로 알리기만 한다면 한양 최고 집안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그닥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어요. 옥진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젊은 시절 아들같이 저리 적극적인 생각으로 한번 도전했다면 지금 어쩌면 한양에서 대단한 관직 자리를 꿰차고 세상을 호령했을지도 몰라. 아들이 글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으니 인생에 한 번쯤은 저리 무모할 필요가 있어. 그리하여 옥진사는 마지못하는 척했지만 실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아들의 짐을 챙겨주었어요. 갈아입을 비단도포며 신이며 야무지게 싸주고 믿을만한 영특한 하인도 붙여주었어요. 옥진사는 옥도령에게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주며 말했어요. 그래, 한 1년간 한양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좋은 인연도 찾아보거라.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 지금 이 시기가 너에게 중대한 시기이니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하인을 시켜 서찰을 보내거라.
이 애비가 다 지원해 주겠다. 옥도령은 그렇게 설랑자를 한번 만날 겸 겸사겸사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한양에 도착하니 사람들 소리, 장사 소리, 말발굽 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었어요. 옥도령은 일단 설랑자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여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주모, 여기 국밥 좀 내오시오. 예, 잘생긴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국밥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주막 앞을 지나던 처자들이 하나둘 주막을 기웃거리며 주막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처자들이 슬그머니 주막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처자들도 하나둘 힐끔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가하던 주막이 순식간에 자리가 꽉 차버렸지 뭐예요? 주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도 얼른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국밥 이외에 공짜로 부침개며 삶은 고기까지 내오며 옥도령이 주막을 떠나지 못하도록 한 상 가득 차렸어요. 그리고 살며시 말했어요. 혹시 도련님은 어디 머무실 데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없소. 오늘 찾아보려 하오. 그러시면 제가 빈방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싸게 해드리겠고 밥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아, 정말이요? 네, 음식도 거하게 차려드릴게요. 대신 식사하실 때는 꼭 제가 지정해드린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하여 옥도령은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고 꼭 식사만큼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쪽 평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주모가 말한 지정석에 앉으며 옥도령이 말했어요. 주모, 여기는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조금만 안쪽에 앉으면 안 될까요? 에이, 선비님. 이렇게 날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훤하게 뚫린 저작거리 구경하며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간 주모는 여러 음식을 내주는데 음식도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천천히 나와서 식사 한번 끝내려면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었지 뭐예요? 옥도령은 주모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길가에 구경하는 처자들이 하도 많아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처자들도 가압작이 잘생긴 선비가 그림같이 멋있게 음식을 먹으니 가던 길을 멈추고 주막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주모는 가압작이 매상이 오르니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밥을 다 먹고 옥도령은 물 한 잔을 마시며 주모에게 물었어요. 주모, 혹시 한양 최고의 미녀 설랑자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설랑자요? 글쎄요. 저는 그 방면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양에서 중매쟁이 통해 한번 물어볼까요? 그 사람이라면 웬만한 한양 처녀 총각은 다 알지요. 아, 그래 주시겠소? 그럼요, 다 알아봐 드리죠. 허니 최소 닷새 이상은 이 주막에 계셔야 합니다. 아, 알겠소. 며칠 후 주모가 한양에서 내놓으라 하는 중매쟁이를 데려왔어요. 중매쟁이는 주막에 들어서자마자 옥도령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이구야. 이렇게 훈훈하게 생긴 도령은 내 중매쟁이 생활 10년 만에 처음이요. 도령은 어느 집안 도령이요? 내가 중신 제대로 해드리겠소. 아, 그것보다 나는 한양의 설랑자를 찾고 있소. 조선 최고의 미녀라 들었는데 혹시 설랑자라고 들어본 적 있소? 설랑자요? 글쎄요. 저도 웬만한 집안의 여식들은 대부분 봤고 다 못 봤다 하더라도 그림이인이면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텐데 설랑자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요? 어느 박물장수가 그러는데
설랑자의 미색이 최고라 하더이다. 그래요? 혹시 설씨 성을 가진 양반 중에 우의정 설정승 대감의 여식이 아닐까요? 그분 여식이 2분 계시는데 그중 첫째 여식이 예쁘다 들었습니다. 아, 그런가? 나는 충청도 옥진사 집안 외아들인데 그 댁에 혼담을 넣어봐 줄 수 있겠는가? 아, 그러신가요? 어쩐지 얼굴에서 귀티가 난다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런 정승댁 집안은 제가 함부로 중신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왜인가? 그런 지체 높은 양반들은 세간에 입방아 도는 것을 싫어해서 어르신들 간에 중매쟁이 없이 알아서 은밀히 진행하십니다. 저희 같은 중매쟁이는 불러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한양까지 왔는데 설랑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지자 옥도령은 혼자 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소개해 줄 사람도 없고 중매쟁이도 못한다 하니 어떻게 해야 설정승 대감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도통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옥도령은 저녁 무렵 설정승 대감댁이 있다는 쪽으로 슬슬 걸음을 옮겼어요. 대문 앞에 다다르니 오늘따라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지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옥도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인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다가왔어요. 아니, 니신데 이 댁에 들어오신 건지요? 아, 나는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대문이 열려 들어왔소. 실례지만 오늘 하루만 머물다 갈 수 없겠소? 정식으로 하루 머물다 가시려면 설정승 대감마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사랑채에 귀한 손님이 많이 오셔서 지금 바쁘셔서 허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허나 오늘 손님이 많으니 그냥 일손을 좀 도우시면 제가 쓰는 행랑채 방과 밥을 내어드리지요. 옥도령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옥도령은 설대감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옥도령은 오시는 손님들을 사랑채로 공소원이 안내하고 술상을 들어 옮기기도 하며 부지런히 일손을 거들었어요. 그런데 허름한 복장이 아닌 바한 듯한 도포를 입은 옥도령이 손님들을 안내하니 모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저마다 눈길을 한 번씩 돌렸고 흥도 덩달아 올라왔어요. 옥도령은 이를 도우며 틈틈이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폈어요. 혹시 설랑자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나 별당 쪽은 쉽게 넘볼 수도 없었고 설랑자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 채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옥도령이 밥을 먹고 짐을 챙겨 나서려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설대감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설대감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어요. 선비님은 니신데 어찌하여 저희 집에 머무셨는지요? 저는 충청도에서 온 선비이온데 어제 밤이 늦어 귀댁에 머물었습니다. 신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아직 갈 데가 없으시다면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간간히 일손을 도와주시는 건 어떠하신지요? 간단히 심부름을 하는 청지기를 해주시지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리하여 옥도령은 행랑채 방 한 칸을 혼자 쓰며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어요. 옥도령은 하인들이 힘들어서 미루던 장부 정리도 척척 해내고 안 될 것 같던 일도 야무지게 처리해냈어요. 하인들도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잘생긴 옥도령이 혹시 사기꾼이 아닐까 하며 경계했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 하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옥도령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밥상에 반찬을 하나를 더 얹어주기도 하고 빨래도 서로 해주려고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날 하필 설대감의 늦둥이 막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러 오던 박문 선생님이 비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 며칠간 꼬움짝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막내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어요. 당분간 글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났던 거예요. 설정승 대감이 그 모습을 보고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아이구야, 가뜩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막둥이에게 좋은 일만 생겼구나.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하는 속도도 느리고 큰일이구나. 설정승 대감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옥도령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대감이 옥도령을 불렀어요. 자네, 충청도에서 온 선비라 하였지. 혹시 자네만 괜찮다면 당분간 내 막내 아들놈 글선생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내 사례는 톡톡히 하겠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옥도령은 속으로 잘 됐다 싶었어요. 이댁에 더 머물며 설랑자를 찾을 시간이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옥도령은 설대감의 막둥이 아들 근석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옥도령은 특유의 살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가르쳤어요. 근석이도 사내였지만 저렇게 잘생기고 젊은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가르쳐 주시니 글이 술술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옥도령은 말 잘 듣는 근석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설랑자를 만나기 위해 왔지 청지기 하인 노릇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막내 도령을 잘만 고슬리면 곧 설랑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야. 글 공부가 끝나면 옥도령은 근석이와 동네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동네 어여쁜 처자들이 몰려들어 눈을 반짝였어요. 근석이는 잘생긴 선생님 옆에서 처자들이 봐주니 어깨가 저절로 으쓱했어요. 그날부터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싫어하던 근석이가 옥도령과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옥도령부터 찾고 밥 먹을 때도 옥도령 옆에 붙어 앉으려 했어요. 그날도 사랑방에서 글 공부를 하다가 근석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스승님, 이따가 글 공부 끝나고 저작거리 구경 가실래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제도 책방에 들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부하자. 길거리에 나가면 스승님 얼굴 보려고 몰려드는 여인들이 그리 많은데 저작거리 나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 아마 눈 높은 저희 큰누이도 스승님을 보시면 반할 것 같아요. 뭐라고? 큰누이? 네, 저희 큰누이도 이 근방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미인이십니다. 둘째 누이도 이쁘긴 한데 큰누이가 좀 더 어여쁘시죠? 한번 보실래요? 정말이냐? 순간 옥도령은 말문이 막혔어요. 충청도에서 한양까지 올라온 이유가 바로 설랑자였으니까요. 옥도령은 애에서 태어난 척하며 말했어요. 나는 며칠째 이 댁에 있었지만 너희 누이를 보지 못했는데 어찌 본단 말이냐? 그야 간단합니다. 제가 간식 먹고 싶다고 하면 금방 챙겨주십니다. 스승님, 제가 오늘 저희 큰누이 보여드릴 테니 내일 저랑 저작거리 구경 나가주실 거죠? 그래, 알겠다. 옥도령이 고개를 끄덕이기가 무섭게 근석이는 방을 뛰쳐나갔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설랑자가 머무는 별당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 사이 옥도령은 홀로 방에 앉아 옷매무새를 고쳐 잡았어요. 잠시 후 사랑방 문 쪽에서 곱고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근서가 안에 있지? 간식 가져왔다. 스승님과 먹고 하려무나. 네, 누이, 저 여기 있어요.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설랑자가 식혜와 떡을 소담스럽게 담은 소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옥도령은 그 순간 숨을 살짝 멈췄어요. 설랑자는 연한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고 사뿐사뿐 들어왔어요. 눈빛이 맑고 이목구비가 어찌나 단아한지 마치 봄날 아침 안개 속에서 막 피어난 꽃 같았어요. 충청도에서 박물 장수 부인이 조선 최애고라 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눈앞에 서 있는 설랑자를 본 순간 한양까지 올라온 보람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근석이는 옥도령의 시선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근석이는 얼른 끼어들며 말했어요. 큰누님, 저 이따가 밤에도 공부할 것이니 부침개도 부쳐주세요. 스승님이랑 같이 먹을게요. 저는 누이가 만들어준 부침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 알겠으니 글 공부 열심히 하거라. 알겠지? 설랑자는 소반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근석이가 또 이것저것 말을 걸며 설랑자를 방 안에 붙들었어요. 그러다 설랑자가 무심코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옥도령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설랑자의 눈이 잠깐 멈췄다가 볼이 살며시 발그레해지더니 얼른 시선을 내리깔고 서둘러 방을 나갔어요. 근석이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옥도령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희 큰 누이 참으로 어여쁘시죠? 아, 그래. 정말 미인이시구나. 내가 본 여인 중에 최고 미인이시구나. 근석이는 그날 이후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큰 누이 설랑자에게 달려가 간식을 부탁했어요. 누이 공부하려니까 배가 자주 고파요. 오늘도 맛있는 간식 해주시면 안 돼요? 누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같이 먹고 가세요. 설랑자는 그렇게 날마다 소반을 들고 사랑방에 들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옥도령과 설랑자는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별당 정원을 함께 거닐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분통 터지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최도방 상단의 장남 최행수였어요. 최행수는 장차 아버지의 상단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재산은 조선 최고의 갑부였고 머리도 비상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담벼락 넘어 우연히 봤던 설랑자를 연모하여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려 했어요. 곱게 꺾은 꽃을 들고 가기도 하고 정성껏 쓴 서찰을 전하기도 하고 귀한 물건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설랑자는 그때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을 공들여도 번번이 실패했지 뭐예요? 그러더니 며칠 전부터 기생오라비처럼 곱상하게 생긴 옥도령에게 설랑자의 마음이 조금씩 기우는 것을 보자 최행수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아니 뭐야? 설랑자 그렇게 안 봤는데 남자 인물 따지는 거야 뭐야? 내가 그전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도대체 저 기생오라비 같은 놈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최행수는 결국 돈을 써서 설정승 대감댁 하인 며칠 몰래 매수했어요. 잘생긴 옥도령의 얼굴에 흠이라도 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옥도령이 설랑자를 만나러 별채 정원 쪽으로 걸어가던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돈으로 매수된 여종이 커다란 대야를 들고 지나가다가 옥도령에게 구정물을 쏟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일을 어쩌나. 옥도령 미안하오. 내가 걸레를 빠느라 정신이 없었소이다. 아니, 이게 뭐예요? 조심 좀 하셔야지. 어제 깨끗하게 빨아놓은 도포인데. 아이고, 미안해서 일을 어쩌나. 옥도령 정말 미안하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설랑자가 얼른 달려왔어요. 손수건을 꺼내 옥도령의 도포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옥도령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정말 많이 젖으셨네요. 어서 도포 벗어주시지요. 제가 깨끗이 빨아 다려드릴게요. 아이고, 설랑자. 뭘 그렇게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급히 별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최행수는 이마를 짚었어요. 작전이 완전히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옥도령과 설랑자가 정원을 오붓하게 거닐 때 최행수가 담 너머에서 방귀 소리를 내어 옥도령이 낀 것처럼 꾸몄어요. 뿌웅 하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민망해진 옥도령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 랑자, 내가 낀 것이 아니요. 정말이요. 어머, 저도 안 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러자 옥도령이 결국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 그렇지요. 제가 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설랑자가 주신 간식이 아주 맛있고 소화가 잘 되어서 그만 실례했어요. 아, 그러신가요? 음식이 잘 맞아서 그런 거면 내일도 해드릴까요? 아,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최행수의 작전은 이번에도 실패였어요. 결국 최행수는 다음 작전의 음식에 배탈약을 슬쩍 넣었어요. 그러자 옥도령은 설랑자와 정원을 거닐기 시작할 때부터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산책하는 시간보다 뒷간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지 뭐예요? 뒷간 밖에서 기다리던 설랑자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옥도령 괜찮으시오? 아, 설랑자 미안하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일 보고 나오세요. 한참이 지나 옥도령이 나오자 설랑자는 따뜻한 보리차며 이것저것을 챙겨줬어요. 담 너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행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아니, 배탈 나고 방귀 뿡뿡 끼고 구정물을 부어도 좋아라 하니 설랑자 취향 한번 요상하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설랑자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처음 옥도령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성격도 반듯하니 단점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보여서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의외의 소박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설랑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옥도령은 입맛은 소박한데 뱃속은 예민하니 은근 손이 많이 가는 도령인데 내가 근석이처럼 돌봐줘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설랑자의 입꼬리가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올라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대감은 맏딸 설랑자의 나이도 있고 하여 슬슬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설랑자는 아버지 설대감의 사랑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설아,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저 다름 아니라 좋아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그 집에 혼담을 넣어주세요. 아니 뭐라고? 항상 별당에만 있던 네가 좋아하는 사내가 생겼다니 어느 집 아들이냐? 그분은 바로 근석이 글선생 옥도령입니다. 아, 옥도령이라고? 설대감은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옥도령의 집안이 썩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봐야 시골 진사 집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반듯하고 심지어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막둥이 근석이를 야무지게 구슬려 글공부까지 시켰어요. 설대감 식구들은 물론이며
집안 아인들까지 모두 옥도령을 좋아했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 게다가 글공부 실력마저 훌륭하니 이런 사윗감을 놓칠 이유가 없었지 뭐예요? 그리하여 설대감은 옥도령 집안으로 사주단자를 보내 혼담을 진행했어요. 충청도 옥진사댁에서도 기꺼이 혼담을 받아들였어요. 옥도령은 혼례 준비를 위해 본가인 충청도로 잠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짐을 꾸리며 옥도령은 설랑자에게 말했어요. 설랑자, 내 빨리 고향에 내려가서 혼례 준비 마치고 조만간 돌아오겠소. 네, 도련님. 절차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으니 빨리 돌아오셔요. 알겠소, 낭자. 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곧바로 오겠소. 옥도령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담 너머로 지켜보던 최행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옥도령이 떠나고 며칠 후 설대감 댁에 급한 서찰 한 통이 도착했어요. 하인이 서찰을 헐레벌떡 들고 들어오자 설대감이 서찰을 펼쳐 읽었어요. 서찰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설정승 대감월은 제 아들 옥도령이 집으로 오는 도중 괴한을 만나 갑자기 객사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붓을 들기도 어려우나 귀대계 여식과의 혼담이 이토록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붓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혼담을 파는 것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옵소서. 설대감의 손이 떨렸어요. 서찰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근석이가 어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스승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제 스승님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설랑자는 어리 반쯤 빠진 채 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옥도련님, 이게 어찌 된 일이요? 혼례 준비하러 가기로 해놓고 어찌 나를 두고 죽는 것이요? 담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행수는 때가 왔다 싶어 서둘러 설정승 대감댁으로 사주단자와 두두욱한 은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설대감은 사주단자를 펼쳐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최행수에게는 저얼대로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설대감은 딸의 혼사가 파투난 것이 소문나기 전에 서둘러 오래 알고 지낸 홍판서댁 둘째 아들과 혼담을 조용히 진행했어요. 파혼한 딸 설랑자에게 뒷말이 없도록 빠르게 혼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최행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기회가 오지 않자 최행수는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어요. 잔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것인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설정승 대감과 설랑자를 뒷받쳐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이야? 술이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최행수의 눈이 점점 흐릿해졌고 결국 극단적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승 집안에서 장사를 하는 최행수 집안을 쳐다보지도 않으니 이 높은 벽을 넘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깊은 밤이 되었어요. 최행수는 비틀거리며 담을 넘었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을 죽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최행수는 성큼성큼 별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설랑자가 거처하는 별당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최행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 방법뿐이야. 방법이야 어떻든 내가 설랑자를 품으면 결국 나에게 줄 수밖에 없겠지.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그리 멀리해도 결국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찔러주면 돌아설 것이 뻔해. 내가 정치하는 놈들 어디 한두 번 봤나? 장인어른,
저 같은 사위 얻는 걸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한편 옥도령은 충청도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옥진사에게 달려가 인사를 올렸어요. 옥진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고생 많았다. 네가 한양에 좀 무모하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헛고생을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설정승 대감의 맏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다니 아주 대견하구나. 아버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집안도 좋지만 장인어른이며 처가 식구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장하다. 그런 대단한 집안을 잡은 것도 천운이다. 그 기회 놓치지 말거라. 이미 네가 길 떠날 때부터 너를 장가보낼 지참금이랑 예물 준비해놨다. 지금 당장 처가로 출발해서 기회를 다한다니 잡아오너라. 정말 아버지 옥진사도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저리 훈훈하니 더 좋은 혼처를 가져올 거라 진작부터 확신했고 그 격에 맞게 지참금과 예물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 한 그릇만 먹이고 바로 한양으로 서둘러 보냈어요. 세상에 이렇게 준비된 사위와 사돈이 또 있을까요? 왕복으로 열흘을 꼬박 걸어도 열흘이고 혼례 준비만으로도 좋기 한 달은 걸릴 거라 생각했건만 열흘이 되기도 전 깊은 밤 옥도령이 하인들을 주울줄이 이끌고 설대감 집 앞에 당도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자다 깬 하인이 허둥지둥 나와 문을 열었어요. 하인은 죽었다던 옥도령이 깊은 밤에 도착하자 입을 쩍 벌리며 말했어요. 아니, 옥도령님 어찌 돌아오신 거예요? 정말 옥도령님 맞으십니까?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벼랑간 무슨 말인가? 내가 죽다니? 그게 도련님 고향 내려가시고 며칠 안 돼서 옥도령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옥진사님께서 서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나의 부친은 내가 좋은 집에 장가갈 줄 알고 이미 예물까지 준비하신 분이다. 황당하구나. 정말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도련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서리아씨는 다른 댁과 혼례날을 잡았습니다요. 뭐라고? 내가 대감마님을 당장 만나봐야겠다. 그야 그렇지만 지금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야기하셔도 되니 일단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 이야기하시지요. 대감마님도 아시도 모두 주무십니다요. 아, 알겠네. 그리하겠네. 옥도령과 하인들은 빈방으로 안내되었어요. 그런데 잠을 줄여가며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데 설랑자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잘 수가 없었어요. 옥도령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인어른이 하시면 안 되겠지만 설랑자 딱 얼굴만 보는 건 괜찮겠지? 옥도령은 살금살금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옥도령의 저고리를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는 누구냐? 옥도령이 너무 놀라 뒤돌아보니 세상에나 근석이가 자다 말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 스승님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스승님 돌아가신 줄 알고 울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나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지 곧 알아보겠다. 헌데 스승님은 벌써 고향에 갔다 오신 거예요? 저는 한 달은 좋게 걸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저희 누이 보고 싶어서 빨리 오신 건가요? 네 누이도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어 빨리 준비했느니라. 혹시 네 누이 자는지 한번 봐주거라. 내일 봐도 되는데 너무 보고 싶구나. 네 큰누이 좀 불러주거라. 예, 스승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근석이가 씩씩하게 별당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담 너머에서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후울적 넘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달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바로 최행수였어요. 술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도 눈은 별당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옥도령은 눈이 커지며 근석이를 붙잡았어요. 근서가 내가 들어가서 저놈 잡을 테니 너는 여기 있거라. 위험하다. 옥도령은 서둘러 별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최행수가 설랑자의 방에 들어가려던 순간 옥도령이 뒤에서 화악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최행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옥도령의 주먹이 최행수에게 제대로 닿기는 했는데 그간 큰 장사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최행수에게 그 주먹은 솜방망이였지 뭐예요? 오히려 옥도령의 고운 손이 꺾이면서 쥐어터졌지 뭐예요? 최행수가 옥도령의 멱살을 잡으며 으르렁거렸어요. 감히 니놈이 뭔데 내 앞길을 막는 것이냐? 내가 니놈보다 설랑자를 더 먼저 연모하고 더 깊이 좋아했느니라. 너는 오늘 죽어야겠다. 최행수의 주먹이 날아오며 옥도령의 고운 얼굴이 퉁퉁 부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번개같이 달려든 어린 근석이가 최행수의 팔뚝을 두 손으로 붙잡고 그대로 물어버렸어요. 최행수가 팔을 빼려고 버둥거리자 이번에는 설랑자가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최행수의 머리끄덩이를 두 손으로 틀어잡았어요. 그리고 옥도령은 얼굴이 부어 눈이 반쯤 감긴 채 최행수의 종아리를 꽉 깨물었어요. 셋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물고 잡아당기자 산전수전 다 겪은 최행수도 이런 공격은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소란스런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와 최행수는 별당 마당에서 꼼짝없이 잡히고 말았어요. 잠시 후 관아에서 포졸들이 달려와 최행수를 포박했고 최행수는 관아에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설랑자의 배필이라고! 이거 놓으라고!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행수를 바라보며 설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생긴 옥도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서리도 외모가 출중해서 이런 사단이 날까봐 어릴 때부터 바깥 출입을 못하게 했었네. 헌데 자네의 얼굴도 만만치 않게 출중하니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일 모레 당장이라도 혼례를 올리세. 정말이십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사돈어른께서 혼례 준비를 빠르게 보내주셨는데 빨리 혼례를 시키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지. 먼 길을 단번에 와주어 고맙네. 자네도 고생했으니 어서 들어가 쉬게나. 설대감은 지체 없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모든 하인들이 총동원되어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음식장만을 순식간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틀 후 옥도령과 설랑자의 혼례가 세상 화려하게 치러졌어요. 설대감이 직접 나서서 준비한 혼례라 한양 북촌 일대에서 이 혼례 소식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옥도령은 과거의 다항당이 급제했어요. 새 관복을 입고 저작거리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처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며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저분 좀 보소. 관복 입은 양반 중에 저리 잘생긴 분은 처음이야. 어느 집 사내이실까? 아직 혼인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뒤에서 사뿐사뿐 걸어오던 설랑자가 옥도령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서방님, 저 여기 있어요, 서방님. 처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고 옥도령은 설랑자를 바라보며 화한하게 웃었어요.
그 뒤로 옥도령과 설랑자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저잣거리에 나갈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심지어 가까운 이웃집을 방문할 때도 꼭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잘생긴 옥도령과 고운 설랑자는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베개에 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 TV 이야기 베개에 올려두었어요. 하단 설명란 링크를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려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